이 한 장의 사진이 세계 외교계를 뒤흔드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세계 해양 정책을 좌우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80세 제주 할머니의 사진 한 장에 침묵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지후입니다. MIT 해양공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파리 국제해양협력 포럼의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할머니가 찍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안개 속 파도와 하나가 된 제주 해녀의 뒷모습. 오랜 세월 바다와 동고동락한 주름진 손에는 해초가 감겨 있었죠. 강당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제 할머니 윤정혜 씨가 찍은 겁니다. 80세의 전직 해녀이자 40년간 바다를 기록해온 사진작가입니다. 청중의 반응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진 속 해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진을 찍은 사람이 해녀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고요. 제 발표는 한국의 해양 생태 보존 정책과 지속 가능한 어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학술적인 내용을 담담히 전달했을 뿐인데 청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첫 사진이 강한 인상을 준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청중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린첸, 중국 해양정책연구소 소장이었죠. 대학 시절 경쟁자였던 그는 이제 중국 정부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윤 씨, 그저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진 한 장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린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린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느꼈죠.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국가 간 힘겨루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당신의 할머니는 왜 바다가 석유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린첸의 도전적인 질문에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머니가 평생 바다에서 배운 지혜를 전할 때가 왔습니다. 린첸의 도전적인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제 발표 전날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제 할머니의 말씀을 직접 들려드리는 게 좋겠군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의장의 조명이 편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지후야, 내가 세계 무대에 설 날을 할머니는 오래 기다렸다. 내가 70년 동안 바다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목소리에 힘을 실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죠. 바다는 나를 살렸고 남편을 데려갔고 그래도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14살 때부터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갔던 그 바다는 우리 가족의 밥그릇이었어. 돈 한 푼 없던 시절 바다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었지. 청중석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주 해녀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호자였죠. 대형 스크린에 할머니가 직접 찍은 해녀들의 사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물질하는 모습, 함께 웃으며 해산물을 나누는 모습, 폭풍 후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까지. 제주 해녀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삶으로 실천해왔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고 어린 것은 잡지 않고 산란기에는 바다를 쉬게 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어업의 원형이었죠. 린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물질을 하다 한 번은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의식을 잃었을 때 다른 해녀들이 구해졌죠. 그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혼자 맞서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머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마르지만 바다는 우리가 지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줄이란다. 그 바다가 지금 아프다. 지후야, 내가 할머니 대신 그 이야기를 전해다오. 청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린체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윤 씨.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국가가 바다를 지배합니다. 당신 할머니의 철학은 아름답지만 순진하군요. 린첸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린첸 대표님, 할머니의 삶은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지속 가능한 바다는 무한한 가치를 줍니다. 린첸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 볼까요? 중국의 해양 전략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린첸이 단상으로 올라오며 자신의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순식간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중국의 해양 영토와 자원 개발 현황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씨의 할머니 이야기는 감동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린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남중국해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해저 자원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의 1대1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67개국 항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데이터와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린첸의 발표는 압도적이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해양 자원은 극히 제한적이고 영토 분쟁에서도 수세적 입장이죠. 결국 여러분이 가진 건 감성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린첸이 피식 웃으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통계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매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풍부한 어족 자원을 활용하는 것뿐인데 말이죠. 결국 그들은 자원이 없으니 바다를 팔 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린첸 대표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불법 조업은 풍부한 자원 활용일 뿐인가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바다는 팔 대상이 아니라 지킬 대상이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제 자료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한국 바다의 생태계 복원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완도 앞바다의 해초숲 복원 사업입니다. 10년 전 황폐화되었던 바다가 지금은 8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 해녀들의 자발적 어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지혜가 현대 해양 보존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린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나 봅니다. 중국은 자원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말에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EU 환경위원회 의장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것이라고요. 석유는 언젠가 마르지만
지속 가능한 바다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린첸이 불편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어요. 좋은 이상론입니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힘이 있어야 바다도 지킬 수 있죠.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결국 세계 질서는 힘의 균형에 따라 움직입니다. 린첸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남중국해의 인공섬과 군사기지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술 포럼이 국제 정치의 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중국의 해양 정책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린첸의 발언에 필리핀, 베트남 대표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화가 날 때일수록 숨을 깊이 쉬어라. 바다처럼. 린첸 대표님, 역사적 권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무역로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붉은색 선이 한반도 주변을 빼곡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생명선입니다. 국제무역의 99.7%가 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죠. 만약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는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과 데이터를 차분히 나열했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의 87%, 식량 수입의 73%가 이 루트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린첸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런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EU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수역인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늘 해군 함정을 보면 안심하셨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해군 장병들에게 보냈던 손편지의 사본이었어요. 할머니는 매년 명절마다 제주 해군기지 장병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총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그 책임감으로 우리 바다를 지켜주어 고맙다. 순간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일본 대표는 무언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바다의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평화로운 바다를 원할 뿐입니다. 린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에서 처음으로 존중의 기색이 보였어요. 윤 씨, 이상주의는 좋습니다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한국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도 오랜 역사적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해경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죠?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린첸이 공세로 전환한 것이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이 공격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국제법과 양국 협약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주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과 맞닥뜨렸던 그날의 기억. 사실 제 할머니는 직접 중국 어선들과 대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0년대 해녀로 일하시던 때였죠. 1970년대 초반, 제 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와 다른 해녀들이 태왕물에 뜨는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물속에서 올라오신 할머니는 낯선 대형 어선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중국 어선들이었죠. 그들은 제주 해녀들이 수년간 관리해온 전복 서식지를 훑고 있었습니다. 린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회의장 내 다른 중국 대표단도 자세를 바꾸었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해경도 없었다.
우리끼리 바다를 지켜야 했지. 삿대 하나로 목숨 걸고 맞섰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그날의 기억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10명 남짓한 해녀들이 삿대를 들고 대형 어선에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전복을 돌려놓으라고, 이곳은 제주 해녀들의 바다라고 외쳤죠. 어선에서는 위협적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해녀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심지어 린첸도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결국 어선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들이 가져간 전복은 해녀들이 3년간 키워온 것이었죠.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스크린에 현대 한국 해경의 순찰 활동 사진으로 전환했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지켜주는 해경이 있어 다행이지.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린첸이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현대국제법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도 타국 어선의 일정한 활동을 보장합니다. 한국 해경의 과도한 단속은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기다렸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린첸 대표님,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 해역에서 납포된 중국 어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255척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GPS 조작, 선박식 별장치 차단, 그물코 규격 위반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다 생태계 파괴입니다. 저인망 어업으로 해저 생태계가 파괴되고 남획으로 어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해경은 국제법과 양국 간 어업협정을 준수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너그럽지만 결코 무한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해양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회의장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깨고 린첸이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양 강국이라고 자처하기엔 역사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중국은 1000년이 넘는 해양 역사를 자랑합니다만 그의 도발에 회의장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를 보십시오. 1960년대 초 울산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 할머니의 첫사랑이자 후에 할머니의 남편이 되신 제 할아버지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용접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조선 기술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변변한 조선소 하나 없을 때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와 한국 최초의 현대식 선박 건조에 참여하셨죠. 린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조선소의 사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자신은 조선소의 딸이 되었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71년 할아버지는 시험항해 중 폭풍우를 만나 실종되셨습니다. 유류 분리기 결함으로 인한 선박 사고였죠.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의 눈에 동정의 빛이 어렸어요. 그때 할머니는 두 아이를 키우던 29살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에게 조선소를 원망하라고 했죠. 바다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1970년대 말 울산 조선소의 전경이었어요. 할머니는 해녀 일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조선소 노동자들을 위한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밥으로 더 안전한 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죠. 린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조선소의 성장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작은 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이죠. 대형 스크린에 현대중공업의 최신 조선소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차례로 진수되는 장관이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선박의 40%를 건조합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부터 LNG 운반선까지 가장 복잡한 선박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조선업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표현대로라면 바다는 우리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유럽 대표들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린첸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빼앗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바다를 통해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같은 수많은 분들의 꿈과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의장이 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의 결말을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80세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현대중공업에서 초대형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꿈꾸던 세상이 드디어 왔구나. 그 말씀을 전하자 회의장의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제가 한국의 해양 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한국을 오가는 해상 무역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죠. 린첸이 팔짱을 끼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과는 달랐어요. 냉소적이기보다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200만 TEU를 처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만의 효율성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부산 신항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무인 크레인과 자율주행 운반차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스마트 항만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이 바로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한 비결입니다. 청중 중 일부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대표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제 할머니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륙의 끝이 아니라 바다의 시작이다. 이 말에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섬나라 출신 대표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대륙 세력에 가로막혀 바다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마침내 해양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해운, 조선, 항만 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선박들은 세계 곳곳을 누비고 한국 선원들은 세계 해운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린첸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듣기 위해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씨, 인상적인 발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해양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측면에서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린첸 대표님,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의 해양 영향력은 분명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주도한 국제해양환경 협력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중견 국가로서 특히 해양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채택된 선박 탄소 배출 규제안도 한국이 적극 주도한 의제였습니다. 린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우리는 대륙의 중심은 아니지만 세계의 길목이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창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다른 대표들도 동참했어요. 할머니는 바다를 언제나 열린 공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국경과 경계를 넘어 모두를 연결하는 공간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하는 해양 비전입니다. 의장이 다시 종을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해변에서 노을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바다 이야기는 자원과 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존과 지속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선언되었습니다. 대표들이 3355 모여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물 한 잔을 마시며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린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윤 씨.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학 시절 치열하게 경쟁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린첸 대표님. 린첸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말씀. 마음에 남았어. 특히 바다를 지키는 것은 총이 아니라 책임감이라는 부분.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린첸은 항상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차가운 국가대표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사실 내 할머니도 어부였어. 산둥 반도 출신이셨지. 린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작은 어선 위에 노인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바다는 우리에게 관대하지만 우리도 바다에 관대해야 한다고.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외피 아래 우리는 모두 같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세션에서 나는 남중국해 환경 보존 계획에 대해 언급할 생각이야. 물론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의 관점을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린첸이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각 국가별 해양 정책 제안으로 채워졌어요. 린첸의 발표에서는 실제로 환경 보존에 관한 내용이 늘어났고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죠. 세션이 끝나고 폐회를 앞둔 순간 의장이 제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윤 대표가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요청이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마지막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출국 전날 할머니가 제게 쓴 편지였어요. 제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지후야, 이제 너는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구나. 할머니가 70년 넘게 살펴본 바다의 지혜를 너에게 전한다. 바다는 가진 게 없던 우리를 키웠고 이젠 내가 그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바다의 아이들이란다. 바다가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바다에게 관대해야 해. 기억하렴, 바다는 석유보다 귀하단다. 읽기를 마치자 회의장이 조용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대표들이 동참했어요.
심지어 린첸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의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포럼이 공식적으로 폐회되었습니다.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동안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와 조용한 발코니를 찾았어요. 파리의 밤하늘 아래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후야, 어떻게 됐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할머니의 바다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했어요. 역시 우리 손자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구나. 전화를 끊고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다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세계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킨 이 순간, 제 가슴은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